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이전 대통령과 다스 연관성 인정하시는 입장입니까? 연관성 있다고 보실까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할 얘기는 전부 다 해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밤늦게. 이전 대통령과 다스 연관성 인정하시나요? 아니. 네, 어젯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이상은 다스 회장이 MB와 다스의 연관성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을 한 건데요. 검찰의 말은 다릅니다. 이상은 회장의 진술이 과거 특검에서의 진술 내용과는 상당 부분 달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스는 내 거라던 특검 진술과 달라졌다면 다스는 그 사람 거라고 진술한 걸까요? 진실은 그 사람을 소환 조사하면 밝혀질 거고요. 주목할 점은 그 사람에 대한 소환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입니다. 한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마지막 뉴스 알차게 전해주셔야죠. 첫 소식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람의 혐의가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말하는 거죠. 네. 먼저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우리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조성된 불법 자금 일부가 김윤옥 여사와 관련이 있다. 네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 전 의원이 이제 2007년 대선 당시에 이명박 캠프에서 선거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는데요. 네. 이때 김윤옥 여사가 저지른 큰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집권하면 모든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각서를 써줬고요. 네. 또 이제 사제까지 털어서 그 누군가가 요구하는 금품을 줬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네네. 이 사건의 후폭풍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제 계속됐다고 하는데 네. 이 사건 관련자들이 이제 정 전 의원을 다시 찾아왔을 때 이미 좀 이제 이전 대통령하고 멀어진 뒤여서 살아있는 권력에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고요. 네. 이 인터뷰에서도 이제 좀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멈춘 거죠. 네. 발언이. 네.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직설 코너가 있으니까 네. 또 한 번 여쭤보죠. 수요일이 좀 빨리 와야 되는데. 네. 자, 그리고 임기 첫 해인 2008년에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공천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이게 또 나왔어요. 검찰 네. 수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도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네. 18대 비례대표였던 이제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김 전 의원이 총선 당시에 이전 대통령 측에 억대의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또 이 돈이 이전 대통령에까지 전달됐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쭉 취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복수의 그 이명박 정권 측 인사들에게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종합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 비례대표 명단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당시 이제 실세로 통했던 이재호, 이상득 네. 그리고 당시 사무총장했던 이방호 사무총장 쪽에서도 비례대표 명단을 작성을 했고 네. 또 실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 쪽에서도 작성을 했고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표 쪽에서도 작성을 해서 네. 이 사람이 비례대표 후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최종 결정된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 아주 의아했다. 의아했다. 네, 이게 오늘 이제 저희 취재에 응한 복수의 관계자들의 이제 그 발언인데요. 캠프 관련 사람도 아니고 호남 대표성 있는 사람도 아니고 김소남 전 의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서 왔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당시에 김윤옥 여사의 추천이라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네, 연결이 또 이렇게 자, 되네요.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다. 검찰 수사 포인트가 이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면서 김윤홍 여사의 추천이라는 말이 이제 당시에 돌았는데 이 비례대표 명단이 선거 막바지에 촉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고 그냥 그대로 확정이 됐다. 이게 복수의 관계자가 오늘 저희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또 하나의 소식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있거든요. 네, 그 검찰이 지난 1월 말에 그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작성한 국정 관련 문건들 이렇게 압수를 했었잖아요. 다수 발견이 됐다는 거죠. 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뭐 이렇게 MB 측 금고지기들의 이제 입을 열게 한 그런 이제 주요한 증거들이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검찰이 이제 이 문건들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이 그 문건을 압수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장 그리고 이제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행정소송이라 하면 어떤 거예요? 그 이제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문건들이 원래는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돼야 하는 청와대 기록물들인데요. 그렇죠. 이 전 대통령 측이 사실 이 문건들이 영포빌딩으로 온 것이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라고 검찰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그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받은 만큼 네. 적법하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제 검찰이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제 대통령 기록관이 이를 가져가지 않는 행위가 이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이야기 나온 게 있나요? 예, 이제 비서실 측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건이 영포빌딩 지하에 있었던 것도 몰랐다. 네.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에 옮겨달라고 했던 그 지난달 1일에 냈던 보도자료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네.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좀 별도의 입장은 없는지 담당 변호인과 좀 연결을 부탁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변호사 연결은 언론들이 좀 악의적으로 보도를 해서 상의가 필요하다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해서 네, 사실대로 보도한 게 아니라고 글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이 소송에 대해 물어봤더니요. 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점을 전하면서 네. 입장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는 검찰은 여기에 그런 기록물이 있다는 거를 알고서 이제 압수수색 들어왔던 거고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청와대에서 이사 나올 때 그걸 몰랐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누군가가 하여튼 짐에다 넣어서 영포빌딩까지 가져왔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 것 자체를 대통령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까지도 그게 있는 것도 모르고 열어보지도 않았고 검찰이 들어와서 그걸 가져가면서 그런 게 이삿짐에 섞여 들어온 걸 알았으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 청와대 기록물이 있던 걸 이제 몰랐다는 입장을 좀 확고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냐 이렇게 네. 물었더니요.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아니 다 좋은데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삿짐에 섞여서 들어온 실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왜 논현동 자택으로 안 가고 여기로 오냐라는 거예요. 여러 번 제기하는 게. 네, 의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야 납득이 되는 거 안 아닌가요? 되죠. 네. 이해가 안 돼서요. 네, 다음으로 가죠. 네,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하거나 네.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죠. 네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오는 이제 5일이나 6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그분의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북공작금 5억여 원을 받아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 네네. 공작에 관여한 혐의가 있었죠. 네.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이 전 청장이 이 5억과는 또 별개로 국정원에서 활동자금 명목이라면서 1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검찰 관계자가 이제 사실 이들이 그 대북공작금을 써서 그렇게 밝히려고 했던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등이 풍문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앞서 이제 구속 기소됐던 국정원 최종업 전 3차장 그리고 김승현 전 대북공작국장이 이 사업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이런 점을 인정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뉴스 해부가 끝나는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시죠.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문제도 한번 입장을 여쭤보도록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를 보는 새로운 방법,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양아람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앱 시간인데요. 자,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네,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우리가 이제 최저 생계비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법에서 이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초생활급여도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네. 이런 급여가 잘못된 관행으로 압류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우유 배달 일을 하던 이영봉 씨가 예. 생활비 65만 원이 남은 통장을 압류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씨가 이제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중에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는데 이제 피해자 측인 보험사가 먼저 그 병원비 350만 원을 냈다가 피해자한테 이제 일단 네, 그 그렇죠. 보험금 지급하고 먼저 지급을 한 거죠. 가해자가 이영봉 씨니까 돈 내놔라. 네. 이렇게 이제 요구했다라는 거죠. 네. 네네. 그런데 이제 뭐 형편이 어려우니까 돌려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 측에서 압류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씨는 월세방에서 좀 쫓겨나와서 쪽방촌을 전전해야 했다고 하는데 네네. 법에서 150만 원 이하 최저생계비나 기초생활보장 관련 급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은행이 이제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법원의 채권 압류나 추심 명령이 있으면 관행에 따라서 바로 압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영봉 씨는 65만 원이 잔고가 있었는데 이게 최저 생계비의 성격의 잔고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바로 예. 그 점입니다. 법원 행정처 관계자 얘기도 뭐 은행이 사실 그게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그것만 이제 따로 압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결국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압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야 하는데 사실 소송 진행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생활을 할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압류가 취소가 돼도 다음에 이제 급여가 또 들어오면은 또 압류를 당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또 소송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네네. 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채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 압류 금지된 생계 관련 급여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면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꼭 소송까지 안 가도 바로 풀 수 있게 네. 어떤 뭐 행정 편의를 그러니까 봐주는 이런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요 얘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당사자 이영봉 씨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2011년 일이니까 지금은 다 뭐 문제 끝난 거죠? 네네. 예. 아무튼 근데 그때로 좀 돌아가서 통장에 있던 65만 원은 어떤 돈이었어요? 그건 이제 그전에 우유 배달했을 때요. 네. 하나은행에서 정지를 시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생님이 갖고 있던 그 현금이라고 한다면 이 은행에 들었던 65만 원이 전부였던 거고. 네네. 근데 압류를 당했었던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 이제 돈을 빼낼 수는 없고. 빼낼 수 없죠.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생활비는? 우유 하면서 이제 그 사장님께 빌렸었죠. 아, 사장님한테 빌려서. 예. 그러면 압류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압류됐던 거예을 배달을 했을 때는 안 됐, 배달 도중에 이제 압류가 돼가지고요. 예. 그래서 다른 은행으로 또 통장을 만들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우유 배달에서 이제 받는 돈은 그쪽 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예.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거고요. 네네. 아무튼 그러면 이 은행 압류당했던 이 은행 통장은 언제 풀렸어요? 그러면 그건 아직까지 안 풀렸고요. 아직도 안 풀렸어요? 예, 제가 그 압류 그거를 못했어요, 법원에다가. 아, 소송을 못 거셨구나. 예. 나 예. 혼자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상대 보험사 쪽에서는 뭐라고 요즘도 연락 와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연락이 안 오고요. 네. 그전에는 자꾸만 문자가 오더라고요. 뭐라고 문자가 왔어요? 입금을 빨리 시키라고. 계속 이제 그러니까 고상하게 표현해서 채권 추심 빨리 돈 갚아라 그 얘기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압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통장만 압류했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압류했어요? 이제 제가 우유 그만두고 제가 어지럼증으로 제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프다 보니까 제가
아무 도움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네. 그 같이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네. 주민센터 가서 저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요. 예.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아하. 그래서 주민센터하고 구청에서 찾아왔더라고요. 예. 복지과에서. 예, 예. 나는 참 그런 걸 몰랐는데 구청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아 이런 분이 계셨구나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러면 네. 그 주민센터에서 그러니까 좀 지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지원도 해드리고 예. 그다음에 제가 병원도 입원을 했었어요. 네, 네, 네. 그것도 치료비도 다 복지과에서 다 해주시고. 어이구.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자 주민센터에서 병원 뭐 입원 안내부터 지원해 준 건 좋은데 네. 혹시 뭐 생계를 위해서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그러니까 돈으로 지급한 것도 있었나요? 선생님한테? 예, 예. 혹시 예. 이것도 압류 들어갔어요? 그럼 보험사에서? 아니 그건 안 들어갔어요. 이건 안 그거는 들어갔고. 제가 직접 받으러 갔기 때문에. 통장으로 넣어준 게 아니라 그건 선생님이 주민센터 예. 가서 항상 그 수령을 하셨구나, 이 돈을. 네네네. 네. 근데 그러면 지금 그 통장 65만 원 들어있던 통장은 지금도 압류 상태로 있으면 그 65만 원 못 찾고 지금 계속 그 상태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예, 그대로 있죠. 참. 신한은행은 이제 압류가 풀렸고요. 또 다른 통장이 있었어요? 예, 예. 그 통장은 어떤 거였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병 낳고 네. 그리고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자활로 갔었어요. 자활 사업에. 예, 예. 예, 예. 그런데 자활에서 제발 우체국으로 입금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예. 모르고 신한은행으로 입금을 시켰더라고요. 그걸 또 압류 들어갔어요, 보험사에서? 예. 어이구, 참. 그것도 압류가 들어가가지고 예. 제가 1개월치 월급을 못한 거예요. 참. 그 방세도 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우연찮게 그 쪽방에서 살았는데 그 우연찮게 그 사랑방에서 네. 변호사님을 꼭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가지고 네. 변호사님 도움으로 제가 압류를 풀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규정에 따르면 자활급여 같은 경우는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걸 모르고 계셨다가 변호사 도움 때문에 이제 그걸 알고 예. 자활급여로 들어오는 돈 같은 경우는 압류를 풀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선생님 모르셨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예, 전혀 몰랐죠. 그러면 선생님 같은 이런 피해자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럼 정부가 좀 이렇게 대책을 좀 더 이렇게 그 세세하게 좀 손질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 느끼세요, 선생님? 예, 전 그렇게 느끼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나도 전혀 몰랐고 그런데 네. 다른 분들이 예. 찾아와서 막 항의를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압류 통장 때문에 네. 일일이 월급 받으러 갈 수도 없고.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좀 세밀하게 이제 규정은 있는데 예. 사실 그 통장 같은 경우도 150만 원 이하 같은 그러니까 그 최저 생계비 예. 이거는 지금 뭐 잔고 총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압류를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정부가 좀 더 세세하게 조금만 더 그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나저나 보험사는 지금도 그러면 7년 넘게 계속 65만 원 압류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2011년에 압류됐던 게 아직까지 안 풀렸다면 정말 주변 분들 도움 없었으면 엄청 답답하게 지내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지금 이번 이야기에도 나오는데 우연찮게 변호사의 그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네. 이제 방법을 찾았던 건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아주 우연의 결과잖아요. 네.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많이 홍보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또 수입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매기겠다.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철강업계 CEO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외국 업체들이 우리 공장과 일자리를 파괴했다면서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규제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예. 이 무역 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네네. 일단 뭐 우리나라로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미 상무부가 당초 그 한국과 중국 등 12개 나라에 최소 53%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세 가지 이제 규제 방안 중에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건데 네. 12개 나라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입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24%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택해서 네. 이제 거기에서 1%포인트만 상향 조정한 겁니다. 네네. 이제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내용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한다고 하는데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뭐 최대 정책 실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앱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TBS 보도국의 양아란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색다른 시선이 만들어집니다. TBS 앱으로 방송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의견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앱을 통해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51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색다른 시선 기다립니다. 네, 조금 전에 뉴스에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쭐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지금 오늘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대북 특사를 보내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입장도 전달을 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김홍걸 상임의장은 어떤 견해인지도 궁금하고요. 이것 외에도 여쭙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앞서 뉴스에브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 5억여 원을 받아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했다라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의장님 이 소식 처음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 돈 가지고 결국 헛수고 한 것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 국정원이라든가 네.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곳은 사실 어떤 사람이 거액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네.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 확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알만한 사람들이 그런 황당한 일을 했다는 것에 예. 좀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죠. 네. 아니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 이현동 국세청장이 이렇게 자기가 직접 팔걷어붙이고 나선 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그 동기나 이유 이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과거에 뭐 노벨상 그 취소 서한 보낸 그런 공작이나 마찬가지로 네. 뭐 한다고 해서 꼭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네네. 그 정권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 좋아할 만한 예. 그런 공작을 하면 네. 뭐 결과가 성공으로 끝나지 않더라도 이 충성심을 보일 수 있어서 네. 나중에 이제 또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재판 결과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의장님. 자, 예. 대북 특사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전에 그 의장님께서 대북 특사하면 총리나 부총리급이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개인 의견을 이제 피력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 책임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거론되는 서훈 국정원장님이 네. 뭐 여러 가지로 이 경험도 많으시고 네.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셨고 또 그 직급도 부총리급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이긴 한데 네. 만약에 그분이 아니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총리가 가시고 네.
이 경험 있는 통일부 장관 같은 분이 옆에서 보좌한다든가 음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그 일부 보수 인사 그리고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누구는 안 된다를 콕 찍어서 예를 들어서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딱 그 선을 치고 있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 대북 정보 수집부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조직의 수장이 대북 특사로 전면에 나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것은 자꾸 이걸 정쟁으로 만들어 가려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뭐 받아들여지지도 않겠지만 네. 그걸 정쟁화하려는 의도인데요. 네.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 예전에도 그 7.4 공동성명 전에 이후락 정보부장이 간 것부터 시작해서 아, 그렇네요. 예. 대북 이 접촉을 네. 할 경우에 음흠. 이 정보기관의 수장이 나선 경우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근래에는 그 전에 임동원 네, 당시 이 국정원장이 6.15 전후해서 역할을 많이 하셨고요. 예. 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나섰을 때 상당히 효과를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영남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하고 김여정 노동당 그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제1부부장이 내려왔을 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만날 때 서훈 국정원장을 배석을 시켰거든요. 같은 자리에 앉게. 그래서 그렇죠.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언론이 사실은 이제 추정도 하고 이랬는데 혹시 그 서훈 국정원장을 배석시킨 거에 이미 그 특사로 보낼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배석을 시킨 것인가 이런 이제 궁금증이 따라올 수가 있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두 분을 다 이제 같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것은 이제 그 결국 두 분이 대북 정책,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하는 일을 맡아 하는 양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다 나섰다는 건 뭐 특사 보내려는 그걸 염두에 두신 것도 있겠고 또 북측에도 그쪽에서 성의를 보이는 만큼 우리도 최대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면도 있었겠죠. 의장님 혹시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요구를 한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남북 간의 어떤 긴밀한 대화나 이런 것들이 오갈 때 특사만이 아니더라도 오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보안, 이 문제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그 통로로 국정원장을 요구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노골적으로 특정인을 지목했을 거라고는 보지 않지만 뭐 이 간접적으로 뭐 뜻을 표명했을 수는 있겠죠. 아, 그렇게 보시고요. 그것은 뭐 추측을 할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누굴 보낼 것이냐의 문제 이전에 이제 대북 특사를 보내면 뭔가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장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처음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에 먼저 보내서 협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북에 보내야 한다. 뭐 저도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은 미국에는 특사를 보내지 않아도 충분히 수시로 연락하는 채널이 있고 또 미국의 특사를 보내서 핵심 사안을 논의하려면 지금 북측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상당히 협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것처럼 나오고 있으니까 북측으로부터 먼저 어떤 양보를 받아내 가지고 그 성과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하는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얼마 전에 그 박람회다가 돌아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박람 기간 동안에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진척이 됐고 이번에 바로 이어서 특사 보내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굳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통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밑도는 깔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김영철 통전부장의 방문은 사실은
대부분의 그 대북 전문가들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북측에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다 던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좀 부담되는 면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번이 그 북측으로부터 네. 북측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네. 이 어떤 양보를 받아내고 통 큰 결단을 받아내서 네. 그것으로 북미 대화를 만들어낼 이 좋은 기회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의장님은 얼마 전에 민하협 대표 상임의장으로서 방북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아직은 뭐 결정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이제 민간 교류 차원에서 정부의 힘만으로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예. 민관이 힘을 합쳐서 네. 이 올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방북을 해서 네. 이 여러 가지 민간 교류에 물꼬를 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측에 지금 타진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의장님?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그 결과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좀 다른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보셨죠? 의장님이 6.13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출마하실 겁니까, 의장님? 아직은 뭐 전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뭐 출마가 제 마음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장님은 결정된 게 없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예.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기회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아직은 이제 저희 민주당 측과 협의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출마할 의사가 있으면 당에 나 그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 먼저 표명하실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때가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혹시 그 때라고 하는 게 예. 자, 출마를 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 다시 말해서 지역구 정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까 혹시? 뭐 그것도 있고요. 네. 또 현재 제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예. 남북 교류 같은 일들 또 그 문제 때문에 현재 좀 그렇겠네요. 바쁘기도 하고 네. 해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네. 혹시 그러면 그 두 가지 사정 가운데 지역구 조정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전남 신안 말고 만약에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그 광역단체장 전남지사에 출마할 경우 이 지역구인 전남 목포가 비게 되고 여기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는 추정도 있는데요. 맞습니까, 의장님? 글쎄요.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래서 그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조정 문제는 그럼 어디하고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의장님? 글쎄요, 뭐 저는 예전부터 뭐 호남과 수도권을 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꼭 호남으로 출마한다 이런 건 아니네요. 언론 보도는 다 그쪽으로 맞춰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호남이어야만 된다 이것은 아니죠. 그래요. 그럼 수도권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영업 비밀이십니까? 아직.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그 민화협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방북 타진까지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방북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여지가 있나요? 글쎄요. 그것이 뭐 빨라질 수도 있죠. 네. 근데 잘 아시지만 북한 측과의 그런 협상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렇죠.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 지금은 아직 확정되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만약에 그 의장님께서 재보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가장 이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 한반도 평화 관련된 것이니까 또 돌아가신 어른의 유업을 잇는다는 점에서도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호 여사님하고 혹시 그 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셨어요, 의장님? 아직은 뭐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문제는 좀 대충 뭐 아시고 계시죠? 대충 알고는 계시고요. 예. 예. 좀 가시화되면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과 함께했고요. 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2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 7시 6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그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네, 한국 GM이 비정규직 200명에게 해고 통보를 한 데 이어서 전 직원을 상대로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른바 GM 사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며칠 전에 우리 정부가 3대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걸 한국 GM 쪽에 이제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을 분담한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이건데 해고하고 구조조정하는 게 고통 분담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GM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동의가 만약에 충분히 이루어진다면요. 예.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뭐 노조에다가도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 향후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고통을 분담을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경영진의 사실 책임이 분명하게 이제 먼저 투명하게 이제 그러니까 그 확인이 된 것을 전제로 사실 이것은 진행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선우가 바뀐 거라고 봐야 됩니까, 교수님?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실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실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경영진의 책임을 그러니까 좀 이제 명확히 그다음에 투명하게 한 작업을 전제 위에서 지금 저는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경영 실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실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부 계획은? 실사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GM이 지금 수년간 지금 계속 적자를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손실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게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이고 GM이 향후에도 그러니까 그러한 손실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은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경영진들이 그러니까는 이 한국 GM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 GM의 그러니까는 그 경영 관점에서 그러니까 경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네네. 대주주다 보니까 미국 GM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한국 GM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GM의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미국 GM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손상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그 놓고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GM 측하고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의견을 조율을 하고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실사는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실사 얘기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뭐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영 내역이나 회계 장부에 제한 없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차라리 그냥 세무조사하는 게 더 속 시원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근데 비현실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그 실사든 회계감사든 뭐 세무감사든 간에요. 네네. 지금 이제 한국 GM이 미국 GM에 대해서 거의 그러니까 좀 이게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수탈당했다는 거 아닙니까요? 수탈당했다. 그렇죠? 예. 수탈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GM의 그러니까 본사의 이익을 이제 그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국 GM이 결국은 희생양을 삼았다. 이제 이렇게 저는 표현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합법적인 것이냐,
합법적인 것이냐 아니면 합법적이지 않은 것이냐. 네. 이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합법적인 거라면은 이 GM이 그러니까 정부의 실사를 그러니까 수용을 할 것이고요. 네. 수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수용된다면 합법적이라고 자신들이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실사를 하든 세무감사를 하든 간에 효과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그 교수님께서 수탈당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이게 이제 문제가 초기에 불거졌을 때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미국 GM이 한국 GM에 돈을 빌려줬는데 엄청난 고이율로 빌려줬고 예. 그다음에 그 제공하는 부품 같은 경우도 원가가 엄청나게 높았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수탈당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또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그건 GM, 그 미국 GM과 한국 GM 간의 회사 안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커피값의 경우 한국이 가장 비싸다고 하지만 이건 부당할 수는 있어도 불법은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이게 실사를 이제 수용할 경우에는 네.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할 것이란 얘기죠. 불법적인 거라면은 그러니까 수용을 안 할 겁니다. 아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수탈 행위라고 하는 게 그렇죠. 미국 GM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합법적이라고 본다면 실사 뭐 다 문을 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한국 GM은 미국 GM이 출자한 회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대주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주주기 때문에 미국 GM 입장 속에서 그러니까 한국 GM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GM의 주주들 있지 않습니까? 주주들이요. 미국 GM의 주주들이요.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 관점 속에서 한국 GM을 바라보는 거죠. 예. 그러면 미국 주주들의 단기적인 이익을 그러니까는 수익성을 보장해 주려면은 가능한 한 그러니까 뭐 자회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본사의 사업을 통해서든 간에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네. 그렇죠. 그 차원 속에서 한국 GM은 그러니까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수님 문제는 예, 말씀하세요. 네. 예, 문제는 뭐냐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미국 GM이 한 77%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예. 한국 GM에 대해서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은행이 한 17%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차가 한 6%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 이제 그러니까는 이 한국 GM의 그러니까는 수익을 결정할 때 이 수익이 결국은 이 지분율대로 나눠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눠갖게 되는 건데 미국 GM이 77%를 가져가는 것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17%를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산업은행이 17%의 수익을 가져가려면은 한국 GM의 수익이 많이 남는 방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회계가 처리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미국 GM에다가 많이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회계 처리가 되게 되면은 산업은행은 그만큼 17%에 대한 지분도 그러니까 제대로 확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수익을 그러니까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주주인 77%나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 GM 입장 속에서 볼 때는 한국 GM은 자신들의 수익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겁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그냥 한국 GM에 빨대 꽂고 그러니까 한국 GM은 주스장 같은 이런 존재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빨대 꽂은 그냥.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주진영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GM 본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널려 있는 공장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있잖아요. 한국 GM 사태는 예고됐던 거예요. 네네. 이게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을 그러니까는 그냥 나몰라라 하고 방치했던 것이고요. 사실 GM이 그러니까는 2008년도에 그러니까 사실상 국유화가 될 정도로 사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타격이 그러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이전인 1년 전인 2007년도에 이미 그러니까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국유화가 됐죠. 공적 자금 투입이 돼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혹독한 구조조정을 추진을 했어요. 재무구조 개선을 중심으로요. 근데 재무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까는 GM의 그러니까 경쟁력은 굉장히 약화된 측면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2013년 말에 그러니까 미국 GM이 재상장을 하는데 주식시장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보게 되면 주가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아하, 미국이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미국 GM은 별로 안 올랐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미국 GM의 수익성 구조가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수익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 GM에 빨대 꽂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 부분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해 보게 되면요. 지난해 미국 GM의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네. 매출액은 줄어들었는데 네.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어요. 그래요? 예? 네. 예, 매출액은 크게 줄어드는데 영업이익은 증가했어요. 그 네. 얘기는 결국 뭐냐면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빼간 걸로 이익은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좀 약간 과하게 표현하면 교수님 돈놀이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돈놀이했다? 간에 예. 미국 GM 입장 속에서 볼 때는 미국 GM의 주주들 입장 속에서 수익을 그러니까 만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수익을 어디서 만들든 간에 네. 어디서 만들든 간에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데서 다 만드는데 한국 GM은 거기에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하나의 수단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미국 GM이 이미 2013년 말에 그 사업 구조조정으로 이제 전환을 해요. 예. 그래서 뭐냐면 완성차 사업에서 그러니까 완성차 사업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네.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차량 공유 서비스, 그다음에 커넥티드카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그 차원에서 이미 2015년도부터 쫙 이 축소를 해왔죠.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유럽과 호주에서 그러니까 매각하고 철수한 것도 이미 2014년도에 결정됐던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완료가 이제 지난해 됐던 것뿐입니다. 정리를 하면 빨대 꽂아서 쭉 빨고 이제 더 이상 빨 거 없으니까 빨대 빼고 있는데 그럼 지속성도 그렇죠. 결국은 보장 못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이전에 완성차 사업을 계속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턴을 해버렸으니까 틀었으니까 지속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이런 전망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없죠. 그래서 GM은 지금 제가 볼 때요. 네. 부평과 창원 등도 저는 철수가 불가피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철수 이전까지 가능한 한 수익성 구조를 좀 개선하고요. 네. 이게 여기 남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조를 압박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건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으면은 회계상으로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네. 거기다가 정부한테 출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구조도 개선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철수할 때 그러니까는 GM이 갖고 있는 지분을 결국 매각하고 떠날 텐데 네. 매각할 때 기업 가치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네요. 결국은 자금 회수를 굉장히 그러니까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겁니다.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GM은 그러니까 어차피 철수는 그러니까는 예정대로 진행을 스케줄대로 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최대의 그러니까 이 자금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교수님 설명 말씀을 드리니까 더 답답해지네요. 사실. 네. 이게 미리 대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꼭 쓰나미가 덮쳐야지만 그때서 우왕좌왕하면서 이 호들갑을 떨죠. 이전 정권이 폭탄 돌리기 한 거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고요.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 시간입니다. 최광기 토크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설 이후에 보름달이 처음 뜨는 정월 대보름이죠? 그렇습니다. 김종배 씨, 내 더위 사가라. 저 이미 불암 깨고 왔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제 더위 사갈 거니까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오늘 저희 집에 에어컨도 없는데. 네, 뉴스를 전하기 전에 기가 막힌 문자가 와서 이것부터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7741님께서 어제 김종배 선생님 TV에서 봤는데 진짜 잘생기셨네요. 네. 최강기 대표님이 검정 고무신이라고 놀리셔서 못생긴 줄 알았거든요. 수염도 멋지고요. 네. 자, 이분 참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정월 대보름이니까. 여보세요. 네, 취향이 진짜. 독특한 게 아니라 신미안이 있으신 분이 뭔 소리 하고 진짜. 있는 거예요 지금. 못생긴 줄 알았는데 수염도 네. 저희 색다른 시대 애청자분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으신데 안목이 얼마나 높으신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방송국 메이크업이 아주 좋은가 봐요. 잘 되시나 봐요. 근데 첫 소식 전해주세요. 네. 과거에는 설이나 추석만큼이나 중요하게 했던 오늘 정월 대보름. 네. 어쨌건 이렇게 옥신각신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이제 대표적인 음식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대보름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음식이 바로 쌀과 조, 수수, 팥, 콩 이렇게 5가지 곡식으로 지어진 오곡밥.
오곡밥.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음식이죠.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꼭 챙겨 먹는 이유는요. 예. 사실 평소에 잘 못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비타민C도 풍부하니까요. 네네네. 그 외에 땅콩이나 호두, 잣 등을 깨는 부럼깨기만큼은 꼭 챙기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이가 안 좋은 김종배 씨도 오늘 또 챙기셨대잖아요. 부스럼 안 생기려고. 어제 그래서 부럼 네. 사가는데 호두 사가서 깨서 먹으려고 하다가 깨다가 층간소음 한다고 아래층에서 올라올까 봐. 네. 아니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저기요 가까운 데 가면요 호두 깨는 그 저기도 있어요. 도구도 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 되세요. 그래 1년에 한 번 쓰는 거 꼭 사서 해야 돼요. 아우. 망치로 그냥 꽝 깨면 되지 그거를. 층간소음보단 낫잖아요. 네. 오늘은요 이 네. 제주를 그 제외한 전국에서 아주 휘영청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 아주 의미 있는 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가장 밝은 시각은요 새벽 1시 21분경이라고 하는데요. 주무셔야 되지 않나 이 시간엔. 이때는 네. 아주 꿈나라에 가장 깊이 들어가 있을 네. 때문에. 네. 그래도 풍속 중에 하나이니까요. 네.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빌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지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댓글 어떻게 달렸어요? 네, COND 땡땡님께서는요. 아 대보름이구나. 내 더위 사려. 네, 정말 청취자 여러분 더위 제가 가져갈게요. 네, TORK 땡땡님께서는요. 부럼 깨물다. 이 나간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QBH 땡땡님께서는요. 나이 숫자대로 부럼깨라는 풍습도 있다던데 네. 1930년생 우리 할배 어쩌나 이도 거의 없으신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몇 개를 깨셔야 되나 이분은. 틀리를 해드려야지. 그렇죠. 예. 네, 깨서 드려야죠. 네, 이런 분들은. DFL 땡땡님께서는요. 소원 빌어야겠다. 나의 주머니도 나라의 주머니도 보름달처럼 꽉 차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러게요. 정말 하늘은 기도를 거꾸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저 그 어릴 때 시골에서 네. 진짜로 정월 대보름 되면 마을 청년회에서 네네. 아 척사 대회 같은 것도 사물 노려보면서 온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밤 내놔라. 역시 검정고무신이에요. 뭐 말을 저도 못해. 이렇게 뭐 보름달을 말을. 보면서 네. 몸매는 날씬하게 주머니는 좀 꽉 차게 이렇게 했더니 다리 잘못 들었는지 몸은 풍부하게. 기원도 주머니 현실적으로 좀 해야 성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많이 드세요. 다음으로 네.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따뜻한 소식으로 오늘 분위기를 좀 더 풀어볼까 합니다. 네, 네. 아플 때 사랑하는 연인이 손을 잡아주면요 통증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 남편분이 이렇게 해주시나? 됐고요. 다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어요. 손 언제 잡았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미국 불더 콜로리다 대학과요 하이파대 공동 연구팀이요 남녀 커플 22쌍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여성이 통증을 느낄 때 남성 짝이 손을 잡아주면 두 사람의 호흡과 심박동이 그리고 뇌파가 공조를 이루면서 여성의 통증이 완화된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그 골드스타인 교수는요. 아내가 딸을 낳을 때 고통을 줄여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아내 손을 잡아줬더니 도움이 됐던 경험으로 이 실험을 구상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지금 연인과는 솔직히 모르겠고 우리 어릴 때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했잖아요. 그 맞아요, 진짜. 그건 진짜 맞는 네, 거죠. 맞아요. 이것도 같은 원리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이때쯤 이렇게 애 낳고 신혼 때는요 잡으면 좋아져요. 지금은 잡으면 신혼 때 그렇죠. 지금은 잡으려면 짜증 나요. 가라고 좀 말하면서 그렇죠. 이런 리얼은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방송, 생생한 방송, 댓글 소개해 주세요. 인간적인 방송, 색다른 시선이죠. KNIG 땡땡님께서는요. 내가 아픈 이유가 이건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ALO2 땡땡님은요. 잡을 손 좀 어떻게 제 손이라도 좀 빌려드릴까요? 저분 다 솔로이신가 봐. 그렇죠. 아픈 분들이 많죠. 시린 분들. AIN님께서는요. 안 생겨요. 아프네. 너도 아프냐? 막 이런 얘기 다 하셨어요. 같은 분들이야. 이 봄인데 좋은 소식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K556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이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되지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네. HYU 땡땡님께서는요. 그냥 아무나 손잡아도 통증 훨씬 덜해요. 이런 얘기 했어요. 어떻게 제가 아플 때 좀 가끔 손이라도 좀 빌려줘 보세요. 다음 댓글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어색하세요? 정말 나. 티땡땡님께서는요. 네. 여친 손만 잡아도 두근두근.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무는 첫 번째 단계가 손이죠. 이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하고는 다른 얘기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썸을 막 탈 때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잡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 사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뭐 하여간 보름달 보면서 사랑도 채워지고 네. 마음도 채워지는 네. 그런 정월 대보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생긴 김종배 씨 다음 주에는 우리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보름달 보면서 빌게요. 웬일로 바른 말을 하세요 그렇게. 수고하셨어요. 네. 꼭 이게 바른 말이래. 네. 아는 게 힘이다. 서희성 작가의 박학다설. 네, 우리 시대의 지식광대 서혜성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좀 잠깐 방송 전에 얘기 나누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네, 아니 뭐 이런저런 일들 좀 어제 하려고. 엄청 바쁘셨죠? 네. 3.1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서혜성 작가께서 이제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네. 기념 사업을 그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 오셨고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랬던 3.1절도 남다르게 어제 네. 일정 몇 개나 소화하셨어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월요일부터 네. 계속적으로 일이 있었습니다. 3월 1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네. 저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뵈니까 진짜 피곤해 보이세요. 네, 사실 면도도 못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얼른 방송 끝내시고 들어가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또 오늘 알찬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네. 오늘 주제는 역시 3.1운동입니다. 네, 3.1운동 100년에 관한 올해가 100년입니다. 네. 내년이 100주년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한다면 연호를 쓸 때 사실은 대한민국 100년 올해 그렇게 쓸 수 있는 해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101년이 됩니다. 그렇죠. 주년과 이제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대한민국이 처음 수립됐을 적에도 그렇게 썼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때 1년이라고 하지 않았고 5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되면 2년이라고 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48년도 취임할 적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이제 건국절 논란할 때 그러니까 무슨 저기 뭐냐면 사실 뭐 그 얘기냐 3.1 운동 네, 시작돼야 된다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렇죠. 관보 제1호 그러니까. 48년도에 낸 것도 대한민국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919년도에 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인데 사실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정부가 좀 이럴 때 100주년을 맞아서라도 연호를 좀 바꿔보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올해가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요. 10개월이나 남아 있으니까 그런 조치들을 좀 취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서혜성 작가님 이런 작가적 상상력, 이 정책이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상상력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요, 아시아에서 민주공화정을 가장 먼저 세운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100년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분단 체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앞서는 연호를 틀림없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네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은 그렇네요. 48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럼 앞으로 통일을 생각해서라도 그 연호를 대한민국 100년이라고 쓰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자 3.1운동을 성격을 만약에 정리를 한다 한마디로 그럼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뭐 약간 비유를 좀 같이 들어서 하자면요, 우리 민족사의 저수지다. 저수지. 그러니까 저수지를 물만 떠올리시면 안 되고 저수지에 물이 모이려면 수많은 갈래들이 모여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빗물도 있고 옆에 있는 골짜기, 옆에 있는 논물, 뭐 어디 지나가는 강물, 수많은 물줄기들이 3.1운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가령 그 예를 들어보면 동학. 왜냐하면 3.1운동 중심 세력이 천도교인데 그 며칠 전까지 그 사람들 세력이 이름이 동학이었죠. 그렇죠. 사실 그 3.1운동 전체를 이끌었던 손병희 선생이 전봉준 장군과 더불어서
동학 전체의 무장봉기를 이끌었던 양대 지도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동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선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제국도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종께서 승하하셔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왕도 들어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때 우리 역사에서 그 장쾌한 일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3.1운동이 중요한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예. 그중에 뺄 수 없는 분들이 기생독립단입니다.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르게 소개하면 그분들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기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생을 옹호한다는 뜻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접한 적이 있었는데 네. 3.1운 만세운동 때 지금의 통영. 네. 통영에 지금 말씀하셨던 네. 그 기생분 그냥 그렇게 저도 부를게요. 네. 그분들이 만세운동을 선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발굴되고 온 걸 제가 기억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또 그 거린들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거린들 또 그 3.1운동 안에 모여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어린이,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민주, 또 공화정 이런 모든 것들이 3.1운동이라는 저수지로 몰려들어서 또 때로는 들끓기도 하고 때로는 좀 내려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근현대사의 어머니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근현대사의 온천 우리가 물의 그 기온을 얘기할 때 온천이 같은 그런 것이 3.1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 물줄기가 쭉 흘러나갑니다. 가령 이제 3.1운동이 한국사에서 만들어진 그 역동적인 힘이 무슨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한국인들은 3.1운동처럼 일어섰습니다. 대표적인 게 60만세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헌법 첫 줄에 나와 있는 거 3.1운동과 더불어서 똑같이 나와 있는 그것이 4월 혁명 4.19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불이한간 4.19 의거 정신을 잇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헌법 첫 줄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4월 혁명 또 6월 항쟁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촛불 시민 혁명 혹은 항쟁 뭐 이런 것들이 다 3.1운동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부터 기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저수지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거기에서 물을 끌어와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3650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3.1 혁명이라고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부의 공식 용어를 쓰느라고 정부는 현재까지 용어가 정식으로 3.1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조금 진보적이고 또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분들은 3.1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3.1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할 적에는 사실 국채의 변환이 선행돼야 합니다. 혁명이라고 할 적에는요. 그렇죠. 그런데 3.1 운동이 그럼 무엇을 바꿨느냐 아주 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봉건 체제가 민주공화정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왕토가 국토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에서 시민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이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시간의 건국, 공간의 건국, 인간의 건국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근본적 형질의 변화가 온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회과학적인 어떤 사진적 의미로 혁명은 무엇이냐? 그 체제의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체제 변화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부르고 있는 명칭이 정식 명칭이 이제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이 명칭을 지금처럼 3.1 운동이라고 하느냐, 3.1 혁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실제로 다투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보수적인 분들, 그분들이 이제 이거를 아무래도 혁명이라고 하면 그 분위기가 너무 뜨거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운동으로 바꾸자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운동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혁명적 성격이 더 강하다. 국채의 근본적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게 다시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렇죠. 논의를 해가지고 아니면 뭐 대통령께서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3.1 운동이 아니라 3.1 혁명인 걸 검토해봐라. 예컨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에 선행하지 않고는 우리의 몇 마디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물꼬를 조금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서혜성 작가께서 이제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을 계속 준비를 해 오셨다라고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서울시하고 지금 같이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어제 네. 그 안국역에서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네. 서혜성 작가님이 준비하셨던 행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한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한 것은 아니고요. 예. 네, 그 안국역이 독립운동 테마역으로 다시 재탄생한 것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 전국의 그 지하철 예. 메트로 그 역이 예. 그 950개가 있습니다. 전국 다에서? 예, 전국 다에서 예. 9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독립운동을 테마로 한 역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생기겠죠 많이.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지하철 그 서울 교통공사에 물어봤거든요. 혹시 그런 데가 지방이라도 있느냐. 네. 그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 뭐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독립문역은 그건 그냥 그 독립문과 예, 독립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왜 이제 그러면 안국역을 그렇게 했냐면요. 네. 3.1운동 때 중심으로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 예. 뭐 특이한 일이 아니고 그렇죠. 북촌 사람이 우수했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한국 사람이 사는 데가 북촌이었던 거예요. 네네. 서울은 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주로 북촌 종로 일대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북촌이 인사동 얼음에 당시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7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네네. 주로 학교가 거기 몰려 있었습니다. 뭐 경기고등학교, 그렇죠. 뭐 중앙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이를테면 이런 학교들 다 거기 몰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학생 그러니까 당시 시위에 참가할 수 있는 대중들이 거기 대부분 거기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33인이 이렇게 그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던 네. 태화관이 바로 안국역에서 한 4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독립 학생들이 나서서 시민과 함께 독립선언을 하고 만세 시위를 펼치고 했던 탑골공원이 한 500m? 바로 거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모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점이 안국역입니다. 그렇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안국역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인사동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안국역에 내리시거든요. 네. 예, 바로 이분들이 지하철 타고 내릴 때 그 스크린 도어에 80여 명의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타다가 심심하면 이렇게 앞에 있는 시도 읽어보고 그러는 여기에는 독립운동가의 어록이 씌어 있습니다. 아, 예. 뭐 안종근 의사께서 하신 말씀, 김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씌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중간에 가면 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하철 안에는 실은 그 기둥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기둥이 안전성 때문입니다. 네. 예, 그 기둥들의 밖을 둘러싸 가지고 거기에 이제 독립운동가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제가 제일 이제 저로서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8개의 주제별로 새겨놨는데요. 네. 제일 마음에 들고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 거린 독립단의 이름을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연구가 너무 없어가지고 거린 독립운동이 있었다는 건 아는데 현재까지 명단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단이 있었다는 것만 알지 네. 누구가 있었는지는 아직은 그런 그래서 거기 핀벽으로 남겨놨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거린 독립운동가들의 이 벽을 바칩니다. 그렇게 핀벽을 남겨놨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또 이제 기성 독립단. 그렇죠. 네, 그분들은 이름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 이름을 새기고 또 더 많은 이름을 찾을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했고요. 네. 또 한쪽 벽에는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들. 네, 그렇죠. 예, 여성 독립운동가들 이름을 현재까지 찾은 이름을 다 새겨놨습니다. 혹시 안국역에 가시거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 취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개 독립운동 역사를 알고자 한다면 어느 특별한 공간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독립기념관을 간다든지, 그렇죠. 박물관을 간다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다리품을 팔지 않고도 인사동 가실 때, 혹은 북촌을 가실 때 그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가 그런 공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일상의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다. 아니면 지금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퍼뜩 드는 생각인데 역명을 바꾸거나 네. 아니면 역명 밑에 그 부제 비슷하게 네. 다른 이름을 가로치고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건 검토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했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했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서울 지하철 하는 걸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교통공사라고 부릅니다. 네. 그분들하고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 그걸 바꾸는 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하철, 서울에 있는 서울과 수도권 전철에 있는 전체 다 맵을 다 바꿔야 됩니다. 아, 그렇네. 예, 맵을 바꿔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이 보통 드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지도만 다 바꾸는 일도 엄청난 돈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방송 멘트. 그렇죠. 예, 방송에서 그 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 뭐 다음 역은 안국역입니다. 뭐 이런 거.
상국역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테마역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게 메트로가 우리는 그냥 타고 다니면서 그렇지. 저도 이번에 설명을 처음 들었는데 예. 그 타임 테이블을 짜는데 아주 예민하게 짜는 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전철을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정차하시려고는 안국역입니다. 네, 그 안국역 도착하기 몇 초 전부터 나갑니다. 이런 게 다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여기 다 있는데 예. 그 모든 게 밀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제작비만 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10억 대가 되는 뭐 그런 돈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예. 비슷한 뭐 경우 네, 그러니까 이걸 자신 당연히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아쉽네. 이름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실제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네요. 네. 아무튼 근데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지금 서울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를 해 왔는데 그러니까 총책이시잖아요, 작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잖아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쭉 한번 좀 풀어주세요. 주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너무 자세하게 많은 걸 얘기하면 도리어 재미없을 것 같고요. 김새니까.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사업은 수십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좀 아쉽죠. 왜냐하면 서울시만 준비해 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지자체도 좀 일찍부터 준비하고 정부도 좀 일찍부터 준비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앞전 정부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준비를 안 하셨습니다. 예산 확보해 놨던 연구 용역비도 안 썼습니다. 정부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탄핵이 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박근혜 정권에서부터 준비를 해온 거잖아요.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서울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그랬는데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정권하고 이제 같이 뭔가 좀 하려고 하니까 콧방귀 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해 준 거예요. 그 정부가 요청한 게 아니라. 근데 그 비용도 안 쓰고 다시 2018년도 비용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가 이 일을 준비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2016년도, 17년도에 만들어진 2018년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2017년에 출범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해도 예산을 정부 예산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창고에 있는 돈을 가져 막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거도 그러니까 아직 마련 안 됐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됐고. 그거 안 되니까 지금 비용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만 바꿨지 사실 그런 돈들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럼 뭐 서울시가 더 열심히 해야죠. 뭐 방법이 없네. 예, 그렇습니다. 작가님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할 수 없죠. 박원순 시장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현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그 북촌에 한 영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북촌이를 사실은 그 북촌이라는 건 어떤 몇몇 사람이 만든 겁니다. 조선시대부터 한옥이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전통적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드문드문 한옥은 있었죠. 그런데 일제시대 때 정세곤이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북촌에 한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일본의 이 개량주택, 양식주택, 문화주택이라고 그럽니다. 그 문화주택을 짓는 것을 저항선을 친 것입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분이 북촌에만 지은 게 아니고 사실은 보문동, 뭐 해화동, 뭐 왕십리 이런 데 많이 지었는데 이제 제가 북촌만 특별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번 돈을 신간의 운동에 썼습니다. 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 건 이분이 이 조선물산 장려운동의 상임이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물산 장려운동.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큰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번 돈 중에 제일 많이 쓴 돈이 조선의학회에 돈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조선의학회 돈을 써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왜 1942년 조선의학회 사건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이분이 한글학자가 아닌 분 중에 유일하게 체포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온산 밑에 있는 홍원까지 끌려갑니다. 함경도. 그래서 거기 가서 고문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당시 가지고 있었던 수만 평의 땅을 일본의 고문 끝에 다 양도한다고 하는 것을 서명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 회사가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뺏겨버린 거네요. 예, 다 뺏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세곤이 한옥을 지어서 한글을 만들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글은 한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문화의 정수를 다 이분이 보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분을 기리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서울시가 지금 지난 월요일날 심포지움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여기서 북촌이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정세권이라는 분이시고요. 일제강점기 문화 방파제로서 북촌.
이런 개념으로 출발해서 이제 표현 좋네요. 문화방파제 딱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본의 저항 오는 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이분은 민족 자본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이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을 들지 않은 항일운동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저강도 전쟁 같지만 가장 치열하게 맞서왔던 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난 70여 년 동안 이분을 우리가 사실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좀 이제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이분과 그분 동료들이 했던 활동들을 좀 드높이고 그리고 되새기고 그리고 북촌 어디엔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북촌 오시는 분들이 그냥 한옥촌이 아니라 이게 일제시대의 우리의 저항 문화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분이 없었다라면 북촌이 지금 다 일본식 다다미 방으로 다 됐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일본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런 문서가 다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저항을 했고 일본 경찰들에 끌려가서 일본 경찰이 계속 때리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왜 너는 한옥만 조선 그 당시 한옥이 아닙니다. 조선집만 지느냐라고 하는 걸 추궁을 받았는데 그러던 내가 지을지 않은 게 이것뿐이라는 핑계로 계속해서 조선집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별로 없지만 짧게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 민족 대표 33분 물론 33분만 있었던 게 수많은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33분이 이제 우리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던 곳이 인사동에 있습니다. 인사동 가시는 맛있는 음식 드시러 많이 가시지만 우리가 독립선언을 거셌다는 거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우리가 그 공간을 이렇게 잘 챙기고 또 선양하고 하는 일을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제 종로구하고 또 그 공간을 가지고 있는 태화재단이 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기부 받았습니다. 그래요? 기부를 받은 거예요? 네. 사실상 기부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용권에 관해서. 큰일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걸 광장으로 만드는. 광장. 광장으로 만드는. 그래서 현재 가층은 33인 광장인데 시에서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시민들에게. 현재는 이제 우선 행사를 일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선 33인 광장에 이름은 붙였으나 뭐 마당이라고 불러도 좋고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쯤이에요 정확히? 정확하게 어디냐면 인사동 사거리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쪽으로 한 100여 미터 가면 태화빌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그 33인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는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곳에 있는 것들을 서울시 돈으로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뭐 사할린 혹은 블라디보스토크 혹은 저기 하와이, 쿠바, 멕시코 칸쿤 뭐 혹은 뭐 중국에 있는 우리 연변 혹은 북한의 백두산 뭐 혹은 한라산 이런 팔도는 물론이고 우리 민족이 흩어지는 모든 곳에서 돌을 모아다가 이거 바닥에 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거명하신 곳들이 전부 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다 끌려간 곳. 그렇습니다. 이주해 간 그렇습니다. 곳.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남양군도에서도 가져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돌들을 가져다가 그 바닥 주춧돌을 삼겠다는 겁니다. 그 광장이 이제 개방되는 것도 내년 3월 1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기념식을 하면서 그날 저를 만나실 수 없을 겁니다. 바쁘셔서. 네. 아예 뭐 그때는 안 봬도 돼요. 뭐 큰일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제가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어디에도 기념비적 작업이 없습니다.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권위주의적 있는 작업은 없고 이건 바닥에 깔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누구나 와서 앉을 수 있고 누구나 와서 놀 수 있고 그리고 우러러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색다른 시선 진행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화가 났던 인터뷰가 뭐냐면 이종찬 전 국정원장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국정원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국내 임시정부 기념관 하나 없다. 그렇습니다. 그 사업한다. 라는 이야기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인터뷰를 하면서 솔직히 좀 말하면 좀 한심하더라고요. 현재 임시정부를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여의도에 딱 하나 있는데요. 여의도에 있는 C-47 비행기가 있는 그 공간이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임시정부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구 선생이 타고 오셨던가 동일한 기종의 C-47 비행기가 여의도 광장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한심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통을 개정한다고 헌법에까지 그 명시를 했는데 기념관이 하나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국가적 입장에서. 기념관뿐만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기리는 어떤 공간도 없지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헌법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00주년을 맞는 가장 핵심적인 취지가 어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는 3.1운동이 그냥 단순히 항일운동만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요. 사실은 고종이 외세에 의해서 타살되신 거지 않습니까? 그 타살되었을 때 그 장대한 추모를 했습니다. 추모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추모이자 동시에 그건 항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놀라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추모에서 그친 게 아니라 항쟁을 간 거예요. 그 항쟁한 힘을 밀고 나가가지고 바로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어떤 그 조선 민중의 위대함이라는 게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떤 왕정을 어떤 다시 강화한다, 뭐 세운 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포해버렸죠. 곧장 민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의 사망과 함께 곧장 민국으로 나아가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100년이 곧 대한민국 100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3.1운동 하면 태극기 들고 만세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실은 대한민국의 생일이다. 그런 점에서 1919년 3월 1일 3.1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 남북한 다 통틀어서 해외에 있는 동북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결의의 거대한 생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일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름은 다르고 성도 다르고 태어난 날도 다르지만 3월 1일이라는 우리의 생일을 가지고 있다. 빛나는 생일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민중 혹은 우리 백성 혹은 우리 국민 우리 시민 주체 스스로 일어나서 이 역사적인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위대성을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문자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뭐 이심전심으로 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자 여러분, 우리는 다 생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이라는 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3.1운동을 기념하는 거대한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소박한 행위들도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3.1운동이 대한민국 100년이라는 관점으로 3.1운동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가 보일 것입니다. 올해 1년은 그런 것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내년 3월 1일 방송을 그 광장 개방식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 좋겠다. 네, 그럼 정말 좋죠. 생방송을 하시면 좋죠. 그러면 이제 작가님도 이제 뵐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흘려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죠. 자, 알겠습니다. 내년 100주년 되는 날을 기약을 하면서 물론 다음 주도 기약을 합니다. 네. 자, 서혜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얼른 들어가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650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되새기는 공간. 안국역 꼭꼭 들러서 보고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문자 주셨고요. 카카오톡으로 이진선님 3.1혁명이라고 불러야 한다는데 뜨겁게 동의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자, 색다른 시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저희 색다른 시선은 다음 주에도 이슈의 핵심을 향해서 직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